안녕하십니까. 전 시간까지 우리는 그 중세 서유럽의 그 봉건제도를 그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유럽 사회의 그 단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를테면 그 봉건 사회의 특징이랄지, 모던과 상황가랄지, 또 교권에 대빵했던 교황님하고 정치적인 신성론 황제하고 성권과 속권의 충돌이라고 이를테면 카노스 분류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 생겼던 중세 봉건 사회는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해서 결국 와르르 무너집니다. 중세는 끝나고 이제 근대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혹자들은 중세 쪽에는 너무나 신앙 일변도가 펼쳐지다 보니까, 인간의 그 자연 과학적인 인식은 전혀 무시된 상태에서 전혀 문화 자체가 보잘것이 없었다 해가지고, 어떤 좀 과거가 문제들은 중세 문화를, 중세를 다크에이지, 암흑시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그 중세 서유럽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 수준이 낮았던 높았던 간에 그 나름대로의 문화는 간직하게 말입니다. 그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오늘 강의의 타이틀을 그냥 중세 유럽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구태여 서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중세 서유럽의 문화 이렇게 써놓은 것은 똑같은 중세 쪽의 유럽이지만은 서유럽, 일테면 오늘날의 프랑스랄지 독일이랄지 스페인이랄지 또는 이탈리아 이런 나라도 있겠죠. 그럴 때 동유럽 쪽, 오늘날의 그 복잡한 그 발칸반도, 크로아티아랄지 세르비아랄지 보스니아 내전이랄지 또 옛날에 고전 시대의 찬란한 인간주의 문화가 사쳐졌던 그리스, 그 그리스 근처에는 비잔틴 제국, 일명 동로마 지역이라고 불리는 중세 서유럽과는 상이한 문화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그때요 비잔틴 문화와 다른 성격된 서유럽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이 중세 서유럽 문화의 전반적 성격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그 중세 서유럽에는 중세가 펼쳐지기 전까지 어차피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게르만족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월했던 로마, 그 다음에 새롭게 이주해왔던 게르만, 이 두 가지 이질적인 문화 요소를 당시 중세 쪽에는 로마인들이나 게르만들이나 모조리 공통의 종교, 즉 카톨릭, 즉 크리스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플러스 게르만 플러스 크리스, 이것이 바로 중세 문화를 결정짓는 3대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적당히 결합돼서 만들어진 중세 유럽 문화라는 것은 워낙에 신앙이 절대적, 모든 게 믿습니다 한마디로 끝나버리다 보니까 신앙계의 사회가 펼쳐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스 로마 때 찬연하게 발달했던 그 클래식 고전 문화는 시대로 버리고 자연과학 발달도 별로 없었고, 또 이때는 민족주의랄지 이런 게 없습니다. 로마 교황이 서유럽을 그냥 통일적으로 지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각 민족의 독특한 특색이 두드러지는 문화는 형성될 수가 없었고,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거의 비슷비슷한, 한마디로 민족주의가 쇠퇴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획일적인 문화가 중세 문화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반적 성격 그렇고, 이제 분야별로 보자면 중세 쪽에는 워낙에 신앙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바로 신을 믿는 그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지. 여기 비해서 철학이라는 거, 이것은 완전히 신학의 신이었어. 그러니까 철학을 연구했던 까닭은 뭐 때문이냐면 절대적 믿음인 신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블러리로, 쉽게 말해서 그런 말도 있죠. 중세 쪽에 철학이라는 것은 신학의 신여에 부과했다. 그러니까 신학 유주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긴 있습니다. 중세 쪽을 대표하는 철학이 세층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있지. 이 스콜라가 무슨 말이냐면 중세 수도원이랄지 교회에 부설된 학교를 스콜라, 그래서 학교 중대로 펼쳐진 것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세 쪽에 최고의 가치였던 신앙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기 위해서, 아무리 그 중세 쪽에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가 시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희미하게나마 그리스 철학을 집대성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많은 학문이 그래도 명맥은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신앙을 한번 설명해보자, 이런 의도로 펼쳐진 것이 스콜라 철학이지. 그래서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보자면 초기에는 안젤무스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 때만 하더라도 신앙과 이성의 것, 이것은 신앙 위주였다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절대적 믿음 아닙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이지적 능력의 대명사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었다는 말이야. 그럼 이를테면 이 신앙이라는 부분은 뭔가? 절대적 믿음.
일집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딱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 이거 어떻게 과학적인 인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서 제대로 설명이 됩니까? 잘 안 됐네 이런 말이지. 그건 안 되는 부분을 한마디로 설명까지 했다. 이런 학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의 최고 전환했던 종교적인 그 유명한 스콜라 철학의 집대성자로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썼던 유명한 책이었던 신학 대전에서 스콜라 철학의 학문적 체계를 완성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앙하고 이성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조화시키고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성,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서 절대적 믿음을 설명하고자 이것을 조화라 이렇게 말해. 근데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성으로서 3일 만에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났다.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후기적에는, 말기적에는 그 유명한 학자들인 번즈, 스코트랄지, 윌리엄, 오컴 이런 학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으로부터 아예 이성을 분리 독립시키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났어. 이런 것은 어떻게 인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성으로 어떻게 잘 되지도 않는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신앙은 나름대로 절대적 가치가 있으니까 신앙은 무조건 설명할 것 없이 믿어버리고, 바로 신앙으로부터 이성을 따로 분리 독립시켜가지고 이성을 신앙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만들자. 이런 학문적 경향이 바로 스코트랄지, 윌리엄 오컴 이런 사람들의 학문적 경향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신앙의 속박으로부터 이성을 분리 독립시키는 이런 학문적 체계를 세우자. 이때부터 이미 했던 그 자연과학적 인식이라는 시점 발달을 시작합니다. 과학 발달을 계기를 이룬 학자들이 후기 학자들이 말이야. 또 스콜라 철학이 종교의 대표적 철학이라고 어찌받아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신비주의라고. 이것은 이성이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절대적인 신앙이죠. 그 대표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성 프란체스코. 그 사람은 소위 프란체스코 탁발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성 따위는 전혀 무가치. 그래서 무조건 믿자.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당시 타락했던 수도원이랄지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의 생각을 가지고 청빙, 정결, 독종 이런 것들을 절대적 가치로 내세우면서 바로 신도들로부터 무슨 희사금이랄지 기부금 이런 걸 뜯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탁발, 예를 들어서 동량도 하고 앵벌이도 하고 또 스스로 경작, 농사도 지어가지고 주경야도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원리주의자들이 좀 답답한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국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향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역사에서 한국사에서 불교가 가장 흥했던 나라가 불교 국가였던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쪽에도 불교 스님들이 너무나 심한 타락상을 보이자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때는 순천 성공사에서 새로운 정파를 만들었던 조계종 만든 스님 누굽니까? 보조업사 진을 스님인가? 이런 분들도 스스로 막 경작하자는 정해상술할지 don어 점수 이걸 막 그랬었던. 근데 종전적인 대교 문화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고전 시대에 비해서 보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참 이상하게도 오늘날 지성의 전당, 상하탑, 대학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중세 때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중세 대학이라는 건 어떤 특징이냐면은 국제성을 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일 대학이 됐건, 프랑스 대학이 됐건, 영국 대학이 됐건, 이탈리아 대학이 됐건 전부 다 각기 자기 나라 언어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중세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때 꼭 자기 나라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유명한 신학 교수들이 모여있는 학교로 유학을 간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꼭 자기 나라 대학만을 거쳐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공용어로서 라틴어가 대학 강의 언어로 전부 다 사용되기 때문이야. 또 중세 대학의 특징은 또는 뭐가 있냐면 길드적 구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길드라는 것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 만들어서 일종의 노동조합 비슷한 동업조합을 말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중세 길드적 구성을 띠고 있는 중세 대학은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 대학하고 또 알프스 산맥 이북의 알프스 이북. 대표 나라가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겠지. 이탈리아 최초로 생겨난 대학이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지금도 아름다운 건축 문화도 소문난 볼로나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알프스 이북의 프랑스의 파리 대학이 유명하지. 거기에도 독일도 하이델베르그 대학이랄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영국의 양대 대학이 뭡니까? 옥스브리지, 옥스퍼드랄지 케임브리지 이런 게 있겠지.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술적 구석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이 대학들은 알프스 이부 대학은 이탈리아 대학은 전부 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학이라는 것이 전부 다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이렇게 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다는 말이야.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은 그 학생들이 주도했던 조합이 학생조합. 이게 대학을 운영했고 거기에 비해서 파리 대학은 교수들이 운영하는 조합이 학교를 주로 운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볼로냐 대학이나 파리 대학이나 이 사람들은 뭘 유명하냐면 볼로냐 대학은 법학으로 유명해. 여기는 신학으로 유명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대학이 있는데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파리로 몰려들겠지. 또 법학을 법률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볼로냐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볼로냐는 대학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학생들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학사 일정을 학생들이 주도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실을 몇 칸으로 할 거랄지 또 운동량을 어떻게 할 거랄지 또 1년에 학사 일정을 어떻게 짜들할지 심지어는 교수들의 채용이랄지 교수들의 파면 이것도 모조리 학생들이 전부 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수들을 전부 다 선발하고 또 선발 자체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또 강의하는 과정에서 교수가 너무나 난해한 강의를 한다랄지 말이 너무나 빠른다랄지 판사라는 것이 판사야 낙서야 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감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처벌까지를 학생이 교수들한테 부여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거 실화인데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 있는 젊은 교수도 인간이라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면 또 신혼여행을 가야 됩니다. 근데 무단으로 신혼여행 갔다 하면 바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잘리는 거지. 그러면 결혼한 교수가 신혼여행을 가고 싶으면 자기가 결혼했다는 사실이 전혀 허위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갖춰가지고 학생기업에 제출하면 그걸 이렇게 학생들이 그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허가를 해주는데 그 신혼여행 기간이 아무리 길어봤자 딱 3일도 아니고 딱 하루 24시간. 그래서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 있었던 그 학생조합 명칭이 뭐냐면 이걸 소리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니베르시타스. 그 우니베르시타스란 말이 원래 길드 비슷한 조합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대학 그래서 이 우니베르시타스 이 학생조합 이름으로부터 오늘날 우리는 대학교를 어떻게 부르냐면 유니버시티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 거기에 비해서 이제 파리 대학은 교수들이 이제 학교를 운영했던 모양이야. 또 영국에서 유명한 아까 전에 말했던 옥스퍼드지. 원래는 그 옥스퍼드가 먼저 생겨났던 모양입니다. 케임브리지는 없었지. 근데 뭐 때문에 또 케임브리지가 생기냐면 옥스퍼드 마을에 그 런던 그 교회에 있지.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한 3,000명 이상만 몰려 살았는데 이게 막 유럽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이거 되게 그 자기 집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하숙을 하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 옆에 하숙집 주인들이 갑자기 그 자기 집에서 하숙하는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사전 통보도 없이 하숙비를 급격하게 인상을 시켰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여기 구도했던 교수랑 학생들 이거 너무 재는 거 아니면 좀 그리고 그 하숙지 주인 패거리하고 학생 교수 연합군 사이에 거의 전투 막 패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처음에는 학생과 교수 일동이 하숙 주인들의 멀매를 가했던 모양입니다. 그 분노했던 하숙 주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동안에 하숙비 받아가지고 벌었던 돈으로서 막 용병도 채용을 하고 막 자기 신체들 막 전부 다 그래 모아주는 바로 피해 철철 넘치는 복수를 감행해. 그리고 여기서 생명의 위태감을 느꼈던 학생 교수 일부가 그 하숙지 주인들의 테러를 피해가지고 바로 케임브리지로 이사가서 만든 학교가 케임브리지. 그러니까 옥스퍼드의 하숙비 인상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날의 케임브리지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중세 유럽 이 학생들은 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연하게 총질하는 학생들 별로 없었고 대부분이 다 난장판이었던 모양입니다. 좋게 말하면 대학의 낭만, 솔직히 말하면 좀 특히 그 각국별로 대학생들의 그 성향이 어떻게 되게 묘사되냐면은 독일 대학생들은 너무나 사납고 음탕하고 프랑스 대학생들은 아주 그 비리비리한 놈들, 그 나약하게 짝이 없는 놈들이 되게 또 잘난 척하게 있는 더 영국 대학생들은 주의하지 않잖아 술만 퍼 마시던 모양입니다. 영국 대학생들이 맨날 술 마시다 하는 말이 개비하고 따라 떼이노 막 이런 말인데 개비하고 는 말은 내가 이 정도 양의 술을 마셨으니까 너도 네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 술을 퍼 마셔라. 거기에 비해서 이탈리아 대학생들은 영국 대학생, 프랑스 대학생, 독일 대학생 이 세 놈들의 못된 점을 한 몸에 전부 다 써다 담았다 이런 놈들이 이탈리아 대학생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그 네 나라 중에서 구태여 한 그 국가를 통해 가지고 대학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면 어느 대학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이탈리아 멋지지 않습니까? 의식. 그리고 이때도 그래도 공부 좀 열심히 하려는 놈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전국 대학생이 자기 시골에서는 아버지한테 편지가 와. 도시로 이거 유학간 아들한테 아들아 예쁜 섹시감이 나타났으니 잠깐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장가를 들러 가야라. 그러니까 이놈이 자기 아빠한테 어떻게 답신을 보내냐면 아버지 여자라고 해서는 아무데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이라고 해서는 한번 그 때를 놓치면 다시 이루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게 정말 그게 진정 믿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정말 여러분들 다 20대 대학생들 다 겪어봤죠? 참 건너게 있는 거 20대 그 참 10대 말 20대들한테 참 축복 기회를 바라겠습니다. 옛날 생각나네. 자, 눈물이 더 나오네. 또 글짓기, 문학, 중세 문학은 그 라틴어로 쓰인 라틴어 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각기 자기 나라 고유 언어로 썼던 서거 문학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음유시인들 활동도 있지. 돌아다니면서 낭만적인 그게 뭐 기사들의 사랑을 막 시로 읊었던 근데 라틴어 문학은 되게 재미 하나도 없어. 이것은 라틴어로 쓰인 성직자들에 의한 종교문학입니다. 읽어봤자 잠만 오지. 서거 문학은 전부 다 내용들은 너무나 뻥이고 말도 안 되고 영웅들의 전설적인 막 이렇게 뭐 무용담 이런 것들인데 또 대표적인 작품이 예를 들어서 뭐 있나 프랑스 또 독일이라는 나라도 있거든. 영국도 있지. 그 프랑스의 유명한 이 서거 문학이 그 스페인에서 그 전설적으로 싸움 전졌다는 그 롤랭이라는 사람. 그 롤랭들은 그 프랑스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아랑 블롱, 로맨 롤랑 뭐 이런 거. 또 독일의 유명한 그 무용담 이야기는 그 뭐여가 니벨룽겐의 반지. 그 니벨룽겐 이름 꼭 이렇게 독일말 같은 느낌 안 드나? 니벨룽겐, 할로겐, 벤투겐 모르겠다. 뭐 내가 좀 못 말하고 있으니까. 그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뭐 지긋풀이라는 꼬마가 있었는데 이놈이 막 무슨 막 뭐 괴수하고 싸움을 하다가 칼로 괴수를 팍 찌르니까 뭐 괴수의 피가 막 이렇게 우박살 막 쏟아져가지고 온 몸을 그 피 샤워를 해버렸는데 그때 그 떨어지는 그 낙엽 하나가 그 사람 등 뒤에 딱 붙었는데 그 피로 적셔진 그 근육 부분은 이제 금광불개 총알이고 칼이고 창이고 전혀 안 들어오는데 그것만 딱 그 피가 묻혀있던 낙엽 부분 거기 나오는 인간들이 그 지그프리드도 나오고 뭐 하겐도 나오고 뭐 크리밀트도 나오고 또 영국의 유명한 이야기 영국의 그 아드왕 이야기 아드왕과 원탁이 썰어 들어봤지.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없습니까? 아드왕이라는 왕 되기 전에 무슨 거대한 암벽에 기발한 명검 칼이 하나 딱 꽂혀있는데 이 칼을 뽑는 자 그대 왕이 되리라 뭐 이런 그 예언이 있었는데 아무리 장사들이 와서 칼을 뽑아도 안 뽑힌데 꼬마가 이걸 뽑아가지고 왕 됐다. 우리 내 어렸을 때가 아니라 나보다 한참 더 호박되겠구나. 막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막 동네 아파트 막 놀이터에 뭐 모래사장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그 모래사장에다가 그 요만한 그 플라스틱 칼 동네 문방구에서 그 왕무짐 산 거 이걸 모래밭에 꽂아놓고는 그걸 뽑으면서 나는 기필코 왕이 돼버릴 테야 막 이런 그 영국의 아드왕 이야기 이게 그 영화된 것도 있는데 그 일부분이지만 그 남자 배우 그 지금 죽었다 그러지 그 옛날에 007 시리즈에 제일 먼저 나온 인간이 누굽니까 그 시온 코네리 그 다음에 리차드 기어 모르겠다면 그 로저모는 누구야? 시온 코네리 다음이지. 예. 그 시온 코네리 나오는 영화에 뭐 카멜롯의 전설 이런 게 있어. 그 카멜롯 그 왕 시온 코네리가 보냈지. 그 마누라가 기네비언가 왕비가 있어. 근데 원탁 이사 중에서 또 랜슬롯 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랜슬롯은 원래는 그 카멜롯 왕한테 굉장히 충성을 다 바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꼭 인간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몰라. 저희가 충성을 바친 대상에 그 왕의 마누라, 왕비, 또 왕비를 혐오해가지고 어떻게 뭐 해가지고 뭐 그래서 삼각관계가 벌어지고 나라가 망해버렸네 뭐 이런 거. 그게 바로 아드왕이 아닙니다. 또 음유시인이라는 것들은 사방들만 돌아다니면서 기사들의 슬픈 이야기들을 막 읊었다. 근데 중세는 또 묘하게 기사도라는 게 있어. 기사도라는 것은 뭡니까 뭐 여자들을 먼저 우선시하는
어디야는 연하도 좀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언제 지리산 어디 벤사포령이라는 간적이 있는데, 벤사포령 아니라 천왕봉을 가려고 하는데, 화엄사에서 노고단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능선 딱쭉 정주를 하는 거야. 근데 노고단에서, 화엄사에서 노고단까지 올라가는데 찐이 다 빠져가지고 가기 싫더라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여학생을 갔는데 비가 와. 근데 얼른 보자.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나겠다. 이러고 하사.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이상한 소리를 막 해. 막 이러면서 어쩔 수 내가 막 우격단으로 내려왔어. 근데 비가 와가지고 막 계곡을 막 수십 번 건너는데 굉장히 물살이 막. 근데 저는 물살이 세게 안 되는 건널 때마다 여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은 신발 벗고 이러기 귀찮으니까 우리 남학생들이 한강 브릿지를 만들래. 이런 자세로 쓰여가지고는 인간 다리 자기는 신발 벗고 우리 등짝을 밟고 계곡을 건너겠다 이런 식이야. 참. 그래서 야 빨리빨리 어스를 말고 빨리빨리. 그때 여학생들이 무슨 상수형은 무슨 기사도 정신을 알아 몰라. 내가 기사도 정신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아. 근데 기사도 정신은 아무한테나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스스로 행동 자체가 품격이 있고 참 귀부인 스타일 이런 사람한테 발휘하는 기사들이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다마는 그냥 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 남아있네. 중세 건축이라는 것은 중세가 워낙에 신앙심이 높고 또 카톨릭의 권위가 그냥 온 서유럽을 덮다 보니까 당연히 성당 건축의 특징이 적어집니다. 근데 중세 초기에는 바실리카 형식이라 해가지고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던 장방향의 긴 복도가 있는 이런 바실리카 형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먼저 11세기쯤엔 또 어떤 장치가 나냐면 로마 스타일, 이것을 로마식, 이것을 로마 네스크 형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세기쯤에는 이제 없었던 도시가 다시 부활하면서 도시에서 상업이 부활하고 돈 많은 막 재벌그룹들의 성장에 따라서 그런 재벌그룹들의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해서 거대한 규모의 바로 고딕 양식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럼 로마네스크 특징이 뭐냐면 아주 무거워 보여. 장중에. 그렇지만은 유리창이 없거나 있어봤자 와이셔츠 단축공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설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이 이런 이탈리아 중부에 가면 토스카나 지방에 옆으로 넘어질 듯 하면서도 안 넘어지면서 여전히 불안감을 우리한테 안겨주는 경사탑 있죠. 경사탑. 피사라 그러나? 피사 경사탑 그것은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피사 성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채의 건물로 구성된 일종의 종합 단지야. 좀 여기 세례를 하는 세례당이라는 것도 있고 그 옆에가 이제 성당도 있고 그 성당 옆에가 종탑이라는 종탑. 혹시 여러분 옛날에 근대 초기에 유럽에서 악마의 바이올리스트라고 불리던 파가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주 때 여러 가지 곡들 중에서 아주 현란한 기교를 자랑했던 혹시 안 들어봤나? 라 깜파넬라라고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런 게 있어. 그 깜파넬라가 작은 종을 말해. 성당에는 항상 종루가 있는 거예요. 종루. 그 종루를 만드는 게 바로 피사의 사탑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우리는 피사 하면은 피사 사탑을 더 금방 머리에 떠오르기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유명한 게 되지만 실제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표적인 것은 이 종탑, 깜파넬라, 이 바로 옆에 있는 성당, 미사도 드리고 오는 성당 건물이 이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이 피사 성당의 밑바닥 조감들을 보자면 이게 십자가 형태예요. 여기 이제 면이겠지. 이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는데 여기가 지붕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돌덩어리를 올려놔. 그러면 지붕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 하중이 무지막지에 따라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붕이 이렇게 밀어내리는 그 하중을 견디려면 벽체를 할지 기둥이 어찌해야 되겠어? 기둥도 무진장 해야 되고 또 벽체도 무진장 두꺼워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벽지도 두껍고 하중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아주 큰 빈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유리창을 막 크게 버리면 바로 혹사. 그래서 이것은 장중하지만 무겁게는 보이지만 아주 유리창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내부가 대단히 음침하고 벽이 두껍고 기둥도 엄청 크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어쩌면 이 피사의 성당이 대표적인 로마안틱 장식이고 또 그 외에도 뭐 런던에 있는 그 유명한 런던탑, 그 자기의 정치적 반대파들을 끔찍한 검은 끝에 막 잡아주겠다는 그 런던 타워랄지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로마네스 양식으로 지은 건물은 미사용으로 만들어지지만 이게 세월을 흐르면서 이건 뭐 낮에도 그냥 막 거미줄 막 저희가 막 박쥐가 막 쌩쌩 날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괴기스러운 건물의 자체적인 한계 때문에 성당이라기보다는 런던탑이 대표적이죠. 정치적 반대파들을 가둬두던 끔찍한 감옥으로 전용된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을 흘러가지고 이 고딕식, 고딕이라는 것은 중세 고투족이라는 놈들이 있어. 고투족은 사실 상관 놈들의 명칭이 고딕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단점을 좀 보완해서 지붕을 그렇게 무식하게 크게 안 만듭니다. 또 이거는 지붕이 별로 하중에 여기에 비해서 가볍다 보니까 이거는 벽체에다가 유리창을 아주 크게 낼 수가 있어. 이거는 넓은 유리창. 그 넓은 그 유리창에다가 예술적 가치까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요즘에 우리가 성당 같은 데 가면은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유리창 같은 데 아주 알록달록한 색깔, 뭐라 그러나? 색채 유리. 이거를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지 말이죠. 유리창, 밝은 유리창이랄지. 우리가 국산 한국 영화 보면 가끔 우리가 나오잖아. 뭐 남자 여자가 둘이 뭐 사랑하네 마네 뭐 어떻게 했다가 그 또 뭐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헛소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여자가 아이한테 차해. 그러면 그 여자가 평상시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던 성당 혼자 가서 성당 나무 우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색채율이 햇살이 막 들어오는데 막 그걸 보고 뭔 소리 할까. 우리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은 얼마 전에 불타버려가지고 그 목조 보면 불타서 참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 위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이게 바로 대표적인 고딕 양식입니다. 이거는 또 하나 특징은 신앙생 병으로서 색채 유창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뾰족탑. 하나님 계신 하늘에 1cm라도 가까이 접근해보자 해서 이렇게 뾰족탑을 한자말로 천탑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여기 뭐 프랑스의 노트르담이랄지 거기를 뭐 컬른 대성당이랄지 우리나라에도 뭐 명례동 성당이랄지 뭐 이런 것들. 아가씨는 좀 말은 안 하는데 이 중세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 불렸던 그 유명한 아벨라라는 프랑스 학자가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스콜라 철학자로도 소문났고 또 강의를 또 기발하게 잘해가지고 막 학생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몰리고 이랬던 모양이야. 세칭 말은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 일타 강사쯤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자기 스스로의 뭐 강의를 할지 이거보다는 이 사람하고 사랑관계에 빠졌던 엘로이즈 일명 에라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우리 인류사에서 그냥 그 실존 인물이든 아니면 가공으로 문학 작품을 통해서 표출된 그 가공 인물들이든 그 세칭 말하는 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더라 뭐 이런 거. 또 우리나라 모델은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어? 이수일과 심순의 또 그런 케이스나 춘향이와 이도령 그 말도 안 되네. 또 조선 쪽에 그 지방 그 수령했던 최경창이라는 남자가 있었던 모양이야. 또 그 사람을 사모했던 기생 홍랑이라고. 그 홍랑이라는 여자는 당시 그 사드부 사회에서 그 기생들은 그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최경찬이라는 남자를 사모하는 그 지극한 연정 이 막 시조로 표출이 되지. 그 홍랑이라는 여자가 그 최경창을 그리워하면서 그 지었다는 시조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산버들 가려고 권해노라 님의 손에 주무시는 창밖에다가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님이 나거들랑 홍랑인가도 여기 있어서 그 유명한 사랑 이야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야. 근데 아벨라로 하고 엘로이즈 얘가 남자고 얘가 그겁니다. 나이 차이가 한 2년 났던 모양이야. 근데 이 사람이 17살 때, 그 엘로이즈라는 여자도 그렇게 그 여자가 얼굴도 이뻤고, 들리는 소문에 그래. 얼굴도 이쁘고, 거기에 또, 기발하게 또 머리도 좋았고, 5개 국어, 10대 후보부터 몇 개 국어를, 이러게 했는데, 어떤 여자가 이쁘기도 하고, 머리까지 좋고. 우리나라에도 참 그런 케이스가 있지.
얼굴로 굉장히 이쁘게 생긴 여자가 아주 똑똑하고 예의 바로 이러면은 그런 케이스를 금상첨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얼굴은 이쁜데 대가리에서 긴 비어 있으면은 구체적인 예를 들기가 좀 그러네. 외와 내균형 이렇게 말하지. 얼굴도 아니 그지 하는 짓거리까지 그냥 이거면 그냥 설상가상 이렇게 말한다. 나처럼 땅판댕이 모양이라도 뭐 이런 케이스를 천만다행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 근데 이 여자가 바로 금상첨화의 모양이야.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크냐면 자기 시청 부부가 아니라 그 당시 노트담 대성당의 대단히 간부였던 뭐 플레베 뭐 자기가 그 플레베라는 인간의 조카딸이야. 그래서 플레베라는 사람은 자기 조카딸 이 똑똑했던 예뻤던 엘로이를 자기 친딸 이상으로 막 예뻐하면서 굉장히 막 그렇게 잘 길렀던 모양이야. 근데 당시 아벨라라는 유명한 학자한테 그 플레베가 자기 조카딸을 개인 교습을 시켰어. 둘이 막 눈이 맞아가지고 막 복잡해. 이 두 사람 10대 후반에 만나가지고 막 임신해가지고 아들도 낳아버리고 막 그것이 그 플레베라는 남자한테 소문이 들어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부르는데 플레베는 세상에 우리 조카딸을 신세를 망쳐놓은 이놈을 없애버리겠다 해가지고 그냥 뭡니까 그 칼춤 잘 추는 놈들 칼제비들 4인조 칼제비를 고용해가지고 아벨라를 납치를 해가지고 세상에는 내가 또 말하기 민망하다 보이 나온다마는 사실은 옛날에 그 정복사에서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했던 왕조에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거주선 쳐들어왔던 한나라 무제라는 나라가 있었어. 그 무제 때 한때는 무제의 총애를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 무제의 오해에서 그 남자로서의 그 심볼 이것을 강제로 절단당해버렸던 그 불후의 역사책 사학이라는 책을 남겼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양판 사마천이 생각납니다. 이들은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내시 호보생, 환관 호보생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야.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수동으로 도망가버리고 이 여자는 또 강제로 수녀원으로 들어가게 돼. 이때 그 혜진이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는데 비록 서로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두 사람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주고받았던 그 사랑의 편지 이것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도 서양에서는 발렌타인데이인가 뭐 이럴 때 선물로 두 사람 사이에 왔던 편지를 막 선물로 주고받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이건 뭐 아주 아벨라를 뭐 철학자이고 이 사람은 공부 잘했던 뭐 수녀원에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아주 뭐예요 플라토니가 사람 같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편지를 보면 이것이 그냥 이게 막 완전히 썬데이 서울 저리 가라는 황제가 아벨라르한테 보내줬던 여러 가지 편지 중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저는 이번 제 일생에서 주님,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아벨라르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됐답니다. 뜻이 아니고 나는 아벨라르의 부인으로 불리는 것보다는 아벨라르의 섹스 파트너다. 이걸로 또 불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일단 참 대단히 똑똑한 여자가 하는 행동도 대단히 똑똑한 여자니까 뭐 또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지만은 칠판에 또 이제 웃긴 공간도 별로 없고 해서 오늘 수업은 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참 내가 생각해 듣고 견디로 죽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상서를 계속 이어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중세가 이렇게 끝나갔으니까 이제 중세 다음 이어지는 르네상스 그 다음에 신학로 발견 종교적으로는 종교개혁 정치적으로는 그 앱솔루틀리 모나키 그 절대왕정 이걸로 강의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지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